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아르는 세션 발제를 맡게 된 14기 신태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CNN에 이어서 RNN 세션인데요. 사실 RNN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서 그냥 편하게 세션 들으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RNN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RNN, 뭐 NLP부터 RNN, LSTM, GRU, 시퀀스 투 시퀀스까지 왜 다음 모델이 나왔는지 흐름을 잡아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 CNN2를 가볍게 리뷰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션 때 배웠듯이 CNN이 잘하는 거는 뭐 spatial structure, locality 하고 shared filters 이런 공간적인 구조랑 로컬한 패턴이 있고 필터를 공유하는 상황에서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CNN은 이미지의 공간적인 구조를 유지한 채 특징을 추출합니다. 이미지는 픽셀들이 2D 격자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를 그대로 살려서 학습을 하는 게 CNN의 강점이고요.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로컬 리세트 필드랑 레이셔링이 합쳐진 거라서 얘네들이 합쳐져서 효율적으로 패턴을 학습합니다. 여기서 로컬 리세트 필드는 작은 영역만 보면서 특징을 뽑는 거고 레이셔링 같은 경우에는 그 필터를 전체 위치에서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object detection이랑 segmentation은 결국 좋은 피처 맵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오른쪽으로 보면은 어, 여기에서 리서치 피어드가 점점 커지면서 피처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NN은 결국에는 좋은 피처 맵을 만들고 그 위에서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NN2에서 뭐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세그멘테이션처럼 출력 형태가 태스크를 정의했듯이 NLP도 동일하게 입력, 출력, 시퀀스 형태에 따라서 모델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순서 정보가 본질의 문제를 푸는 R는 계열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에서는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가 있고 순서가 안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집 면적, 건축 연도, 뭐 방 개수 이런 특성 이런 데이터들은 사실 행을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뭐 집 A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모델은 그 특성 벡터만 보고 이해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뭐 날짜별 기온이나 습도나 강수량 이렇게 시간 순서가 중요한 값, 데이터들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추세가 오늘의 예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은 현재 특성뿐만 아니라 이전 값들이 문맥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어도 똑같죠? 그래서 뭐 음식이 맛있고 알바생이 친절해요랑 알바생이 맛있고 음식이 친절해요. 이런 거는 단어가 같아도 순서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시퀀셜 데이터이고 아래는 이런 시퀀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NLP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은 NLP를 깊게 하기보다는 RNN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서 필요한 것만 잡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NLP는 자연어 처리, 즉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생성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활용되는 예시들로는 번역, 감정 분석, 요약, 질의응답, 챗봇 등등 진짜 많죠. 그리고 요즘 챗GPT 같은 모델 때문에 NLP가 AI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야가 됐습니다. 그 다음은 LLM인데 LLM은 당, 어, 한국말로 하면은 대규모 언어 모델,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의미는 간단합니다. 방대한 텍스트로 학습을 해서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문장을 이해하고 생성하는 모델.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챗GPT나 뭐 메타 AI, 딥시크 같은 게 있고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오늘 RNN을 배운 게 사실 옛날 모델을 배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문맥을 어떻게 기억하고 활용할 거냐라는 질문은 트랜스포머에도 똑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배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 임베딩에 들어갈 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부터 말하면 모델은 텍스트를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숫자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숫자로 바꾸는 방법이 필요한데 가장 단순한 게 원핫 인코딩입니다.
근데 원하는 인코딩은 단어의 의미를 담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어 사전에서 몇 번 인덱스냐만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word embedding입니다. 얘는 단어를 저차원 실수 벡터로 바꿔서 의미랑 유사도를 공간에 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word embedding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sparse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의 핵심은 벡터나 행렬이 대부분이 0이고 일부만 1이라는 값이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뭐 1000000이고 고양이가 01000000 이런 거를 원하드 인코딩의 예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원하드 인코딩이 대표적인 스파르스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크리스탈 다이멘셔널리티라고 해서 단어 수 V가 커지면 커질수록 벡터 차원이 B로 폭증하고 대부분이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보캡이 수만에서 수십만이면 연산이랑 메모리가 폭발한다는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는 직교성이고 얘는 서로 다른 단어 벡터는 항상 직교라서 유사도가 0이라는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나 개나 뭐 너그나 퍼피 얘네들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가깝다는 정보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즉, 이 sparse representation 표현은 단순하지만 의미를 담기 어렵고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dense representation은 말 그대로 차원을 줄이고 값이 실수로 꽉 차 있는 벡터입니다. 이 값들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학습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맥에서 쓰이는 단어들은 인베딩 공간에서 가까워지고 다른 문맥이면 멀어집니다. 그래서 dense representation의 장점은 차원이 줄어서 효율적이고 뭐 거리나 각도 같은 기하학적 개념으로 유사도 표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R는 LSTM, 트랜스포머 같은 다운스트림 모델 성능에 직결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월트백이 나오는데 얘는 인베딩을 월트 벡터의 줄임말이고 얘는 인베딩을 학습하는 대표적인 방법이고 이 핵심 distributional hypothesis라는 핵심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비슷한 문맥에서 등장하는 단어는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I drink coffee every morning이랑 I drink tea every morning 있을 때 커피랑 티는 같은 문맥에서 쓰였죠. 그래서 이 월트백은 이런 단어들을 인베딩 공간에서 가깝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월트백은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C바우로 주변 문맥 단어들로 중심 단어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love learning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만약에 deep learning 주변 중심 단어가 deep이면은 얘를 주변 단어들을 보고 deep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방법은 스킵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반대로 중심 단어를 주고 주변 단어를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에서 DB 중심이면은 그 주변에 있는 러브랑 burning 같은 주변 단어를 맞추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C바우 같은 경우에는 문맥에서 정답을 맞추고 스킵그램 같은 경우에는 정답에서 문맥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를 하자면은 시버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학습이 빠르고 노이즈에 강하지만 문맥 순서 정보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가 크고 시기한 단어가 거의 없는 frequent word 중심 과제에 적합합니다. 반면 스킵그램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느릴 수는 있지만 희귀 단어 표현이 상대적으로 강해서 전문 용어, 기업명 이런 희귀 단어가 중요한 도메인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트백에서 시버우랑 스킵그램 구조 자체는 이해했는데 여기서 이제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얘네들이 너무 느려서 학습이 안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월트백이 결국 마지막에 이 단어가 정답일 확률을 만들기 위해서 소프트맥스를 쓰고 소프트맥스는 뭐냐면은 어떤 점수들을 확률로 바꾸는 함수인데 구조는 요 식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분자는 이 정답
후보 단어 하나의 점수에 익스포넨셜을 씌운 거고, 분모는 모든 단어들 점수에 익스포넨셜을 씌운 뒤에 전부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얘를 전체 vocab들을 다 더하는 구조입니다. 이 뜻은 단어가 비계면은 소프트맥스를 한 번 할 때마다 비계를 전부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vocab이 거의 영어만 돼도 보통 수만 단위이고 조금만 커지면은 10만, 30만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한 샘플을 학습할 때마다 매번 10만 개 단어를 다 계산해야 되니까 학습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사해서 빠르게 만드는 테크닉이 필요한데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네거티브 샘플링입니다. 이거는 월트백에서 학습에서 제일 유명하고 실전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얘를 아이디어를 먼저 직관적으로 말하자면은 정답 단어 하나를 맞추려고 보캡 전체를 다 보지 말고 정답 몇 개랑 오답 몇 개만 뽑아서 학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소프트맥스는 모든 단어 후보에 대해서 확률을 만드는데 네거티브 샘플링은 그거를 안 하는 대신에 이 중심 단어, 주변 단어, 쌍이 진짜로 함께 등장한 쌍이냐, 함께 등장했으면 퍼지ಟಿ브이고 아니면 랜덤으로 만든 가짜 쌍이냐, 그러면 네거티브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진 분류의 문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예시로 설명을 하자면은 아까 그 I love deep learning 그 문장에서 진짜 중심 단어가 deep이고 진짜 문맥 단어가 learning이면은 퍼즐 헤어 같은 경우에는 deep learning입니다. 그리고 negative는 랜덤으로 몇 개 뽑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deep banana, 뭐 deep car, deep sky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면은 학습 목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deep learning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네 이 퍼즐 페어를 점수를 크게 가볍게 또 만들고 네개리 페어는 점수를 작게 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계산량인데 이제 소프트맥스처럼 이렇게 비계를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답 한 개 플러스 네거티브 K개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K개를 보통 5에서 20 정도로 두면은 B가 10만이어도 20개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다음은 hierarchical softmax가 있습니다. 얘는 네거티브 샘플링이랑 느낌이 조금 달라요. 네거티브 샘플링은 일부만 뽑아서 계산이라면은 hierarchical softmax는 구조 자체를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그 단어들을 그냥 일렬로 두지를 말고 트리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트리 구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맥스는 원래 비계 단어 중 하나를 고르는 건데 얘를 트리로 바꾸면은 이 정답 단어 하나를 고르는 과정. 그래서 이 트리에서 루트부터 내려가는 경로 선택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보캡이 10만 개가 있으면은 일렬로 확률을 계산하면은 10만 개를 다 봐야 되는데 트리 구조로 만들면은 깊이가 대략 로그 10만이 씌운 겁니다. 그래서 로그 10만이면은 대략 17 정도라서 그 정답 단어 확률을 계산할 때 10만 개를 전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트리의 경로에서 약 17번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잡도가 5B에서 5 로그 B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냥 단어 하나를 어, 맞추려면 원래는 후보 10만 명 전원의 면접을 봐야 됐는데 이제는 토너먼트처럼 몇 번만 거치면은 최종 우승자가 탄생하는 그런 구조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은 네거티브 샘플링이랑 하이어라키컬 소프트맥스 중에 뭐가 더 좋냐라고 한다면 둘 다 장단점이 있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네거티브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구현이 쉽고 실제로 많이 쓰이고 빠릅니다. 그리고 하이어라키컬 소프트맥스는 특히 보캡이 엄청 클 때 확률 계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글로브라는 인베딩 기법입니다. 월트백은 이제 예측 기반, 그래서 로컬 컨텍스트라면은 글로브는 전역 동시 출현 행렬 통계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월트백은 약간 윈도우 크기 2에서 5 정도 안에서 주변 단어를 예측하자 같은 예측 문제를 풀면서 인베딩을 학습했고
즉 특정 문맥 안에서만 학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를 로컬 윈도우 기반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글로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 뭉치 전체를 한번 쭉 보면서 단어 I랑 단어 J가 얼마나 자주 같이 등장했는가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co-occurrence matrix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커피랑 티처럼 비슷한 자리에서 자주 등장하면은 co-occurrence matrix에서 커피랑 티의 값이 되게 높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브는 이 동시 출현 값이 클수록 두 단어의 벡터가 가깝도록 인베딩을 학습을 합니다. 즉, 월트백은 예측하면서 의미를 학습하고 글로브는 전체 통계를 보고 의미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둘 다 결국은 좋은 인베딩 벡터를 얻기 위한 방법이고 그 접근 방식만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인데 그 아까 제가 톱 모델은 텍스트를 그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를 먼저 토큰 단위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word level, 말 그대로 단어 단위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I love deep learning이면은 I love deep learning 이렇게 나눕니다. 장점은 되게 직관적이고 단어 하나가 의미 다니까 이해하기 쉽다가 있습니다. 하지만 vocabulary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고 처음 보는 단어는 여기 밑에도 있지만 이 UNK unknown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subword level로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얘는 단어를 통째로 쓰지 않고 문자를 하나씩 쓰지도 않고 자주 등장하는 부분 단위로 쪼갭니다. 예를 들어서 unbelievable 있으면은 얘를 unbelievable 이렇게 세 개로 쪼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캐릭터 레벨, 말 그대로 문자 단위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얘는 말 그대로 D, E, P 이렇게 나누는 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택에 따라서 vocabulary 사이즈랑 sequence length가 달라진다는 점이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B가 커지면은 embedding matrix가 커지고 T가 길어지면 RNN이 처리해야 할 스텝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토큰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모델의 계산량과 성능이 모두 달라집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것처럼 패딩, 뭐 NUK, SOS, BOS 이런 거 스페셜 토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NLP 준비 운동이었고, 우리는 이제 텍스트를 토큰으로 자르고 각 토큰을 인베딩 벡터로 바꿨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질문은 이 인베딩 시퀀스를 어떻게 순서를 살려서 처리를 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모델이 RNN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RNN 본론에 들어왔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order creates meaning이라고 돼 있죠. 이 문장이 오늘 세션의 사실 핵심입니다. 시퀀스는 말 그대로 순서가 있는 데이터이고 셋은 순서가 없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시퀀스는 셋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은 순서가 다르면은 의미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퀀셜 데이터는 순서가 정보이고 시점 간 의존 관계, 이 컨텍스트가 성능을 좌우하게 됩니다. 즉, 이전 시점의 정보가 다음 시점의 해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순서가 바뀌면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I didn't say he stole the money라고 했을 때 여기서 I didn't를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뒤에서 I say he didn't steal the money라고 강조하는 점을 바꿔주면은 이 문맥이랑 강조점 이 didn't의 위치에 따라서 강조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보다 문맥과 위치가 의미를 맡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세 가지 예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장으로 이전 단어가 다음 단어의 해석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학교에 라고 했으면은 다음에 갔다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이렇게 이전 단어들이 다음 단어의 확률을 바꾸는 게 이 문장이고 두 번째는 시계열로 이전 값이나 추세가 다음 값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는 다음 시점 값 예측에 영향을 주는 것. 이게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데이터가 오늘 예측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그 행동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전 행동이 다음 행동의 확률을 바꾼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퀀서 데이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순서가 곧 정보이고 과거가 현재를 설명하는 것, 요거를 모델이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일반적인 신경망은 이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피드볼 네트워크가 나옵니다. 이거는 한국말로 순방향 신경망이고 여기서 얘는 순방향 연결만을 갖는 구조라고 돼 있죠.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MLP입니다. 얘는 입력, 은닉층, 출력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흐르고 중요한 특징은 이전 입력 정보를 따로 저장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LLP는 차원이 고정되어 있어서 길이가 변하는 시퀀스를 다루기 어려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문장은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Hi랑 뭐 I love deep learning이랑 뭐 쭈쭈쭈 했을 때 문장 길이가 다르면은 입력 벡터 길이도 달라집니다. 근데 MLP는 입력 차원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어서 길이가 다른 문장을 그대로 넣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맥을 문맥이 이론 정보인데 얘를 상태로 유지하면서 누적하기가 어려워요. NLP는 입력 하나를 처리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이전 단어 정보를 저장해서 다음 단어에 전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즉 기억이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스테이플 모델이라는 건데 얘는 뭐냐면은 과거 정보를 요약한 상태를 다음 시점으로 넘기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RNN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RNN에 들어가자면은 RNN은 Recurrent Neural Network이고 우리말로는 순환 신경망입니다. 그래서 리커런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스테이트가 시간축을 따라서 반복되면서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면은 이전 시점의 상태가 다음 시점 개선에 다시 사용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RNN과 일반 feedforward 네트워크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RNN은 입력이랑 그다음에 히든 스테이트 그리고 다음 시점 전달 이렇게 기억이 전달되는 구조인데 MLP는 그냥 입력하고 출력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RNN의 핵심 목표는 이 시퀀스를 한 번에 벡터로 압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문장 전체를 하나의 벡터로 요약해서 감정 분류를 한다든지 문장 분류를 한다든지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얘는 시퀀스에서 시퀀스를 생성을 하는 것은 번역이나 뭐 챗봇처럼 입력도 뭐 시퀀스, 출력도 시퀀스인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번역하는 것처럼 영어 문장을 입력을 하면은 프랑스어 문장을 출력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문맥 기반 예측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문맥 기반이냐면은 이전 단어들이 다음 단어 예측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 왼쪽이 RNN이고 이 오른쪽이 feedforward network인데 RNN 그림을 보면은 이 화살표, 각 노드에 작은 화살표가 있는데 얘가 결국 다시 돌아오는 화살표가 있죠. 이 루트가 바로 이전 상태를 다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이 feedforward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오른쪽으로만 흐르는 다시 되돌아오는 연결이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NN의 본질은 매 시점 t에서 입력 xt 그리고 이전 히든 스테이트 ht-1을 결합해서 현재 히든 스테이트 ht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간 스텝마다 현재 입력 xt랑 이전 상태 ht-1을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상태를 만드는 거고 여기서 히든 스테이트는 그 시점까지 읽은 모든 정보를 하나의 벡터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을 읽는다고 해볼게요. 그 I love deep learning에서 여기에서 I를 읽고 H1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love를 읽고 H2를 생성을 하고 deep을 읽고 H3를 생성을 하고 learning을 읽고 H4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H4는 I love deep learning 이게 다 전체 문맥을 요약한 벡터가 되는 거예요. 즉 hidden state는 지금까지 읽은 내용의 요약, 메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NN은 과거 정보를 잃지 않고 시점마다 업데이트하면서 문맥을 유지를 합니다. RNN이
완벽한 기억 장치는 아니지만 그 매 시점마다 이전 정보 그리고 현재 입력을 합쳐서 문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 이 RNA 구조인데 여기에서 오른쪽은 그냥 아까 본 것처럼 다시 돌아가는 거고 얘를 언폴드 한 거를 이 오른쪽 요 부분인데 여기에서 각 시점마다 같은 가중치가 곱해집니다. W랑 U. 얘가 반복해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RNN은 매 시점마다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중치가 공유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의 셀이 시간축에 따라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RNN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RNN은 주로 세 가지의 주요 레이어로 구성이 됩니다. 바로 인풋 레이어,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 이렇게 세 개가 있고 방금 말했듯이 요 셀이라고 하는 계산 블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같은 시간축으로 같은 셀을 계속 시간축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풋 레이어부터 보자면은 이 인풋 레이어는 시퀀셜 데이터의 각 타임 스텝에서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이때 입력 데이터는 보통 토큰의 월드 임베딩이 벡터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인풋이 여기 x1, x2, x3가 월드 임베딩 벡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히든 레이어인데요. 히든 레이어는 현재 입력과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결합해서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든 스테이트는 이전 정보를 기억하면서 다음 시점으로 전달돼서 시간적 의존성을 학습하는데 히든 스테이트는 이제 이렇게 요 수식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입력되는 데이터 xt 여기에 가중치 행렬 wxh를 그리고 이 곱한 값이랑 그 다음에 그 이전 히든 스테이트 ht-1이랑 그 이전 시점에 여기 곱해지는 그 가중치 행렬 wh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더한 다음에 이 더한 거를 하이퍼블릭 탄젠트 함수에 적용시켜가지고 이제 현재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서 탄젠트 함수를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사용을 할까요? 그래서 한번 다른 활성화 함수와 비교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렐로입니다. 그래서 렐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사실 여기 맥스 0에서 x까지의 값을 가지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음수 입력을 무조건 다 0으로 만들어주게 되는데 렐루는 이제 CNN 같은 일반적인 식력난에서는 좀 효과적이지만 RNN은 이제 RNN에서는 여러 타임 스텝을 거칠 때 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렐루는 출력값이 범위가 0부터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 출력값이 이게 여기 멈추지 않고 이렇게 쭉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무한하게 커질 수 있으면은 이렇게 커지면은 긴 시퀀스를 학습할 때는 좀 출력이 점점 커지면서 학습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얘도 렐루는 음수 입력에서 0을 출력하게 되니까 이때 이전 단계 출력이 음수일 경우에는 이제 계속 0만 출력이 되기 때문에 뉴런이 이제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게 좀 문제점이고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에서 아시다시피 출력 범위가 0에서 1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값이 0에서 1인데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 기울기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뭐 여기에 이 옆에 있는 이 하이퍼블릭 탄젠트 그래프보다는 조금 그 기울기가 작겠죠.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출력값이 0이나 1에 그래서 이 출력값이 0에서 1인데 얘 가까워질수록 미분값이 0에 가까워지게 된다입니다. 0이랑 1에 가까워질수록. 그래서 이게 출력이 그래서 밑에가 이제 미분을 한 그래프인데 얘가 0에서 출력이 0.5일 때 미분한 값은 0.25를 갖죠. 최대가 0.25가 돼요. 그래서 얘가 출력이 0이나 1에 가까워질수록 미분값이 좀 많이 0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하냐면은 역전파 과정, 그러니까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게 돼 가지고 앞쪽 층까지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기울기 소실 문제, 그래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RNN 학습이 조금 비효율적이게 될 수가 있다. 이거 이제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보게 되면은 얘는 시그모이드랑 다르게 출력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그래서 좀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출력 값의 평균이 0이어가지고 학습이 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신경망이 학습할 때 0 주변에서 계속 분포를 하기 때문에 학습이 좀 더 효과적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기울기 소실 문제가 시그모이드보다는 조금 덜하다.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미분은 이제 이렇게 밑에 있는 요 그래프처럼 표현이 되는데 얘는 어 확실히 시그모이드보다는 조금 낮다는 걸 볼 수 있죠. x가 0일 때를 보면은 얘가 옆에서 기울기가 확실히 시그모이드보다는 큽니다. 그래가지고 시그모이드보다는 기울기 소실이 좀 덜 해가지고 RNN 학습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RNN은 히든 스테이트를 계속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 소실이 최소화돼야 되고 하이퍼블릭 탄젠트는 출력값이 마이너스 1에서 1이라 범위랑 평균이 0에 가깝고 시그모이드보다 기울기 소실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RNN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빅 탄젠트는 이제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좀 더 긴 범위의 의존성, 즉 장기 의존성 문제를 조금 더 잘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에 한번 알아가 보고 마지막 RNN의 레이어는 아웃풋 레이어입니다. 얘는 이제 히든 레이어에서 생성된 히든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최종 출력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현재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에서 가중치 행렬을 곱한 후에 얘를 이제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켜서 최종 출력인 YT hat 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여러 개의 단어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맥스 함수가 이 활성화 함수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YTF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어 처리에서는 다음 단어를 예측하거나 감정 분석과 같은 다양한 태스크에서 최종적인 예측치 값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RNN의 구조하고 동작 원리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RNN이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RNN은 입력이랑 출력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one to many, many to one, many to many, many to many 이렇게 있는데 먼저 이 첫 번째 one to many를 보면은 얘는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여러 개, 얘가 하나의 입력을 했는데 세 개가 나오는 여러 개가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문장을 생성하는 이미지 캡셔닝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many to one인데요. 얘는 이제 여러 개의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하나를 생성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받아서 감정 분석하는 감정 분석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many to many가 있는데 얘는 이제 여러 개의 입력을 받아가지고 여러 개의 출력을 생성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 문장 입력받아가지고 뭐 한국어나 프랑스어 이런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 기계 번역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옆에 있는 것도 매니 투 매니이긴 한데 얘는 이제 방금 거랑은 달리 입력이랑 출력이 1대1로 대응이 되는 이런 상태의 매니 투 매니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을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각 단어의 품사 태그를 부여하는 품사 태깅, POS 태깅이 이 태스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RNN은 입력이랑 출력의 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각 분야에 맞게 적절한 RNN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RNN 학습 과정 그리고 주요 가중치 행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NN은 학습을 통해서 세 가지의 주요 가중치 행렬을 최적화하는데 먼저 입력 가중치의 WXH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현재 입력 XT랑 히든 스테이트 HT를 연결하는 가중치 행렬입니다. 그 다음에 순환 가중치 WHH. 얘는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현재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로 전달하는 가중치 행렬입니다. 즉, 과거 정보를 현재 시점으로 반영을 하는 역할을 하고, 출력 가중치는 WHY. 얘는 히든 스테이트에서 출력 YT 햇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가중치 행렬인데, 얘는 이제 예측값을 만들기 위한 변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RNN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모든 시점, 그러니까 모든 타임 스텝에서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뜻은 요 WXH, WHH, 하고 WHY 얘네들이 각각 파라미터들이 이 각 타임 스텝에서 동일한 값을 가지고 요거를 바로 우리가 파라미터 쉐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이제 RNN은 시간에 따라서 좀 유동적인 기대 입력을 처리할 수가 있고 모델의 복잡도를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NN의 학습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먼저 RNN은 러스 계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러스 계산부터 보자면은 얘는 forward propagation 순전파를 수행을 해가지고 현재 가중치인 얘네들 WXH 얘네들에 대한 손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이 얼마 정도 오차를 내고 있는지, 얼마나 정확한지 이런 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계산이 있는데 얘는 역전파를 수행을 합니다. 얘는 이 각 가중치, 얘는 셋이 로스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할 때는 그 계산된 그레디언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얘네들 가중치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최적화 알고리즘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모델이 점점 더 좋은 성능을 가지도록 학습이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단계인 로스 계산 과정부터 살펴보자면은 여기서는 many to one 왜냐면 세 개가 입력이 되고 하나만 출력이 되니까 이 RNN 구조를 예제로 들어서 설명을 할 텐데 보시면은 이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 HT가 이에다가 가중치 행렬을 곱한 다음에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최종 예측값 YT 햇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YT 햇이랑 실제 정답 YT랑의 차이를 기반으로 손실이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레디언트 계산 과정인데 먼저 이 출력 가중치 WHY에 대한 기울기 계산 과정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러스 함수에 대해서 바로 편미분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바로 미분을 하면은 복잡하기 때문에 칭의도를 사용하게 되고 보시면은 이 loss 펑션은 이 yt를 포함을 하고 있고 yt 햇은 이제 yt 햇 얘는 소프트맥스 여기에서 이 why랑 ht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밑에 요 LT를 계산을 얘를 체인룰을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쉽게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맨 밑에 식 이걸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WHH인데 얘는 아까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돼요. 왜냐면 얘는 이제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현재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러스에 대한 WHH의 그레디언트 구할 때 결국 여러 시점에서의 영향, 그러니까 각 시점에서의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직접 미분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칭률을 사용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은 각 시점에서의 미분을 따로따로 계산을 하고 그 이유는 RNN 특성상 이전 시점의 정보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기 때문에 한 시점뿐만 아니라 여러 시점의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시점에서의 미분을 따로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전 시점으로부터 전체적인 영향력을 고려해가지고
누적으로 합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입력 가중치 WXH인데 얘도 앞선 것과 마찬가지로 각 시점에서의 계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직접 미분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서 얘도 체인룰을 사용해서 단계별로 미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미분을 진행한 다음에 얘를 다 합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이전 시점으로부터 누적된 영향도 고려해야지 올바른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계산 과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이 RNN에서 학습을 진행을 할 때 로스를 기반으로 WHY, 그리고 WHH, 그리고 WXH 얘네들을 다 계산을 하고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RNN 구조상 현재 시점뿐만이 아니라 이전 시점까지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체인룰을 사용해서 역전파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얘네 둘은 결국 시간 흐름에 따라서 여러 시점에서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시점에서의 그런 기여도를 고려를 해서 미분 값을 다 합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RNN에서는 회귀 문제, 분류 문제 이런 거에 따라서 손실함수가 다르게 설정이 되는데 회귀 문제는 MSE를 사용을 하고 분류 문제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라미터 업데이트 과정을 살펴볼 건데 얘는 이제 앞서 구한 그 출력 가중치 WHY 얘를 그리고 순환 가중치 이거 WHH 그리고 입력 가중치 XH 얘네들의 그레디언트를 활용해가지고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출력층의 가중치를 이제 먼저 업데이트를 할 건데 기어도 같은 경우에는 현실함수를 로스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을 어, 구한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해서 어, 가중치를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타는 learning rate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업데이트가 될지 그 결정이 밑에 WHH 그리고 WXH 얘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손실을 미분한 값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마지막 또 미분한 값으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은 이 과정이 이제 좀 반복이 되면서 모델의 가중치가 점점 최적의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면서 모델의 예측 성능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아래는 이 출력층, 입력층, 가중치를 각각을 이용해가지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RNN이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장기 의존성 문제입니다. 얘는 이제 긴 시퀀스에서 과거의 중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즉, 초기의 입력이 뒷부분까지 잘 전달이 되지 않아서 이 학습이 어려워지는 문제이고, 이 문제는 역전파 과정에서 발생하는 베니싱 그레이디언트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NN에서는 가중치를 이제 그레디언트를 체인룰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전달하게 되는데 이 활성화 함수로 사용되는 하이퍼블릭 탐젠트가 미분까지 0과 1의 사이를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계속 곱하다 보면은 결국 얘는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 가지고 0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이퍼블릭 탐젠트가 시그모이드보다는 낮긴 하지만 얘도 결국에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초기 시점에서의 정보가 이 뒤쪽 시점으로 좀 전달이 되지 못하고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단기적인 패턴은 학습을 할 수가 있지만 긴 문맥을 좀 고려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수식적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RNN에서는 이제 히든 스테이트랑 이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계속 반복해서 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히든 스테이트가 계속 곱해지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미분이 0에서 1 사이면은 계속 길게 0으로 수렴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초기 입력이 나중에는 거의 반영이 되지가 않아서 장기적인 정보를 하는 것이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STM 그리고 GRU 그리고
같이 좀 개선이 된 RNN 구조가 등장을 하고 이제 LSTM에 들어가기 전에 10분만 쉬었다가 8시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LSTM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STM은 이제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에 변형된 RNN의 변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셀세이트랑 세 가지 게이트라는 개념을 추가해가지고 중요한 정보를 좀 오래 기억을 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잊도록 하는 신경망 모델입니다. 그래서 설계 게이트,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 이렇게 세 개의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다이어그램은 이제 RNN이랑 LSTM 구조를 비교한 건데요. 일단 여기에서 세부적인 방식까지 막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는 방식만 조금 열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TM은 히든 스테이트 이렇게 많이 좀 생성하는 방식이 좀 복잡하죠. 근데 뭐 이거 구하려면은 뭐 OT를 구하려면 이렇게 구해야 되고 CT를 구하려면은 뭐 이렇게 구해야 되고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LSTM은 단순하게 히든 스테이트를 바로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게이트 구조를 통해 가지고 정보가 흐르는 방식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RNN이 가진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좋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LSTM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LSTM은 RNN과는 달리 셀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요, 요 라인 이 부분이 셀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얘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얘는 장기적으로 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LSTM에서는 이 셀 스테이트가 게이트를 통해서 조절이 되고 보시면 이게 셀 스테이트에 대한 표식이고 이게 이 FT, IT 이렇게 있는데 FT는 forget 게이트, IT는 input 게이트 이거 네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를 통해서 조절은 되는데 여기서 뭐 앞서 봤던 영상 퍼블릭 콘텐츠와 같이 그런 비선형적인 연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정보를 큰 변화 없이 그대로 다음 단계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셀 스테이트는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를 하게 되고 중요한 정보는 오랫동안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RNN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LSTM이 아까 세 가지의 게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forget 게이트. 얘는 이전 셀 스테이트 중에 뭐를 잊을지를 결정을 하는 거고 정보를 얼마나 잊을지를 결정하는 거고 input 게이트는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추가를 할지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인풋 게이트는 아웃풋 게이트는 셀 스테이트에서 어떤 정보를 출력할지에 대한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알아둬야 될 핵심이 이 모든 과정이 다 결국에는 히든 스테이트를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은 LSTM은 히든 스테이트 여기서 HT는 히든 스테이트이고 셀 스테이트 앞서 말했던 CT는 셀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 셀 스테이트에서 아웃풋 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중요한 정보를 그래서 그 셀 스테이트는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적용값이 이 히든 스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히든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셀 스테이트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적용한 거에다가 아웃풋 게이트를 곱한 건데 여기에서 이 뜻은 이 중요한 아웃풋 게이트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정보를 걸러낸 다음에 이제 얘를 최종 히든 스테이트로 생성이 된 거고 그다음에 셀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봤듯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FT, 그러니까 forget gate, 빨간색으로 된 FT가 forget gate고
IT가 input gate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CT-1, 이거는 이전 시점에서의 셀 스테이트이고, 이 CT 틸다는 임시 셀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forget gate랑 이전 시점의 셀 스테이트를 곱한 값, 거기에다가 input gate와 현재 시점의 임시 셀 스테이트를 곱한 값을 더해가지고 셀 스테이트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forget gate는 이전 정보를 얼마나 잊을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전 셀 스테이트랑 연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전 정보를 얼마나 잊을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input gate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의 임시 셀 스테이트랑 연산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새로운 정보를 추가할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현재 입력이란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롭게 반영할 정보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이트들은 모두 다 지금 보시면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을 하냐면은 그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제 출력이 0에서 1까지다 보니까 정보를 얼마나 통합시킬지 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를 통해서 정보를 얼마나 지울지, 유지할지, 뭐 업데이트할지 이런 거를 정밀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LSTM은 셀 스테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게이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정보를 조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LSTM의 업데이트 과정을 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LSTM은 세 가지의 주요 단계를 거쳐가지고 히든 스테이트를 생성하는, 갱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게이트 계산 과정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개 게이트,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 얘네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정보 조절을 하는데 얘는 이제 뭐 첫 번째 폴겟은 이전 셀 스테이트에서 어떤 정보를 잊을지, 인풋 게이트는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반영할지, 그리고 아웃풋은 최종 정보를 이제 어떤 거를 출력할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0과 1 사이의 값을 출력을 한 다음에 정보를 선택적으로 유지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 스테이트 업데이트 버전인데 얘는 이제 forget gate를 통해서 이전 셀 스테이트에서 남길 정보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input gate를 통해서 새롭게 추가할 정보를 반영해서 새로운 셀 스테이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내 새로운 후보, 임시 셀 스테이트 상태는 하이퍼블릭 탄젠트 활성화 함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forget gate와 input gate의 조합을 통해서 최종적인 셀 스테이트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idden state인데 얘는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된 셀 스테이트에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적용한 값 그리고 output gate의 값을 곱해가지고 최종 hidden state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처럼 LSTM 같은 경우 이 세 가지 단계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hidden state를 조절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장기간 유지하고 없는 정보는 조금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게이트 계산 과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각 게이트는 이제 현재 입력 XT 그리고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 HT-1 얘네들을 기반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폴깃 게이트부터 먼저 보면은 이전 히든 스테이트와 현재 입력 데이터의 각각의 가중치를 합하고 거기에 바이어스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뭐 요거를 해서 곱해서 거쳐져서 나온 게 다시 들어가는 얘를 이제 더하고 뭐 여기다가 뭐 플러스 해가지고 요 파란색 플러스 바이어스를 추가해서 게이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좀 랜덤하게 설정이 되지만 학습 과정에서 뭐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최적의 값이 찾아지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폴깃 게이트에서는 결국에는 이 연산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이제 어떤 정보를 유지를 하고 어떤 정보를 잊을지 좀 효과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조정됩니다. 그다음에 인풋 게이트랑 아웃풋 게이트를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연산이 적용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부분은 아시겠지만 가중치가 여기서는 WXH F로 돼 있고 여기서는 I, 여기서는 O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하는 원리는 똑같지만 이 가중치 행렬의 값만 달라지게 된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게이트가 학습을 좀 거치면서 이제 정교하게 정보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가정치를 조금 서로 다르게 줌으로써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가정치를 조절해서 적절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인데 요 LSTM에서 이 셀 스테이트는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를 좀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forget gate랑 input gate를 활용을 해가지고 기존 정보를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게 되는데 먼저 뭐 셀 스테이트 업데이트를 위한 공식은 뭐 이렇게 있고 얘는 이전 셀, 임시 셀 스테이트를 만든 공식이 이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랑 거기다가 뭐 현 시점 뭐 xt 이렇게 해가지고 더해가지고 가중식 곱하고 마이너스텀 더해서 나온 거. 그리고 그 더한 거에다가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 임시 셀 스테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은 이 폴드 게이트랑 이전 셀 스테이트가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뭐 각 원소별로 곱셈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벡터가 새로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만약에 뭐 이 폴기게이트가 다 0이면은 다 0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가 곱해졌으니까 나머지는 뭐 다 0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있는 거고 반면에 뭐이 폴기게이트가 다 1이라면은 이제 이전 셀 스테이트 정보가 그대로 다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도 안 있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인풋 게이트랑 이제 임시 셀 스테이트인데 얘도 이제 각각 곱셈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다 0이 되면은 이제 현재 임시 셀 스테이트는 반영을 하지 않게 되는 거고 1이면은 이제 다 채워지게 되면은 현재 임시 스테이트를 그대로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풀기 게이트랑 이전 시점의 스테이트, 셀 스테이트, 그리고 인풋 게이트랑 임시 셀 스테이트 연산을 해가지고 최종 셀 스테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셀 스테이트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히든 스테이트 업데이트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LSTM에서 히든 스테이트는 셀 상태와 함께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웃풋 게이트를 활용을 해서 또 다른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먼저 아웃풋 게이트는 이 식을 사용해서 아까 했지만 계산하고 이 셀 스테이트에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적용해가지고 값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조정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셀 스테이트의 스케일을 조절해서 학습이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이후에 이 아웃풋 게이트랑 이제 이 원소별로 이렇게 곱을 해가지고 값이 얻어지게 됩니다. 이 최종 스테이트, 히든 스테이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얻어진 히든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점의 입력으로 또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LSTM 시퀀스 정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웃풋 게이트는 LSTM이 현재 시점에서 좀 어떤 정보를 강조를 하고 또 다음 단계로 뭐 어떤 거를 가지고 가면은 좋을지 어떤 걸 전달할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는 억제를 하고 중요한 정보를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GRU인데 GRU는 이제 LSTM의 경량화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LSTM의 구조를 간단하게 좀 개선을 해서 파라미터 개수를 좀 줄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GRU가 LSTM과 비교했을 때 좀 크게 차이나는 점을 세 가지를 뽑아서 적었는데 먼저 폴깃 게이트랑 인풋 게이트를 이 업데이트 게이트 하나로 통합을 했고 아웃풋 대신에 리셋 게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셀 스테이트도 없습니다. 그래서 셀 스테이트가 없는 대신에 히든 셀 스테이트와 히든 스테이트를 그냥 통합을 해가지고 아예 히든 스테이트 하나로 이 역할을 좀 대신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자면은 먼저 업데이트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현재 상태에서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추가할지, 그리고 이전 상태를 얼마나 유지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0에 가까우면은, 어, 이전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새로운 정보를 반영을 해가지고 상태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LSTM은 요 폴리 게이트, 요 빨간 박스를 보시면 되고, 인풋 게이트, 그리고 인풋 게이트를 이용해서 정보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게이트를 잘 조합을 해서 셀 스테이트를 생성을 하는데, GRU는 반면에 이 업데이트 게이트, 이 빨간 박스 이거 하나로만 정보를 조절하게 돼서 LSTM보다 조금 구조가 단순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스 게이트인데, 얘는 과거 정보를 얼마나 반영할지 조절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현재 시점의 계산에 얼마나 반영을 할지 결정을 합니다. 얘를 통해서 불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게 되는 그런 게이트이고, 이제 이게 이 RT 이거가 리셋 게이트의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얘도 보시면은 얘도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을 해서 0부터 1 사이의 값을 출력하게 되는데, 얘도 이제 0에 가까울수록 이전 정보를 거의 무시하게 되고, 1에 가까울수록 좀 이전 정보를 많이 반영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LSTM에서는 이 아웃풋 게이트가 이제 오른쪽 여기 네모 여기 봤을 때 이 게이트가 최종적으로 이제 히든 스테이트에 반영될 정보를 결정을 하는데, 얘는 이제 셀 스테이트를 이렇게 유지를 계속하면서 아웃풋 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 현재 시점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를 또 내보낼 정보를 조절하게 됩니다. 근데 GRU 밑에 GRU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 게이트 없이 이제 리셋 게이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히든 스테이트를 조절을 하는데, 리셋 게이트들을 통해서 과거 히든 스테이트의 정보를 얼마나 활용할지 먼저 결정한 뒤에,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정보만을 남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입력이랑 결합을 해서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든 스테이트입니다. GRU는 LSTM과 달리 센 스테이트가 존재하지 않고, 대신에 임시 센 스테이트랑 그 아웃풋 게이트를 그 히든 스테이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전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유지하는 방식으로 히든 스테이트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요 아래 나와 있는 이 수식들처럼 이 현재 시점 XT와 그 다음에 이전 시점의 히든을 HT만을 보는 그런 값으로 이전 정보를 얼마나 잊을지를 결정을 하고, 얘를 더해가지고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에 넣어가지고 이 임시 셀 스테이트가 형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업데이트 게이트를 활용을 해서 이전 히든 스테이트 정보를 얼마나 남길지, 왜냐면 1-GT가 돼 있으니 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임시 셀 스테이트를 얼마나 반영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히든 스테이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GRU는 이제 셀 스테이트 없이도 히든 스테이트만으로도 정보 흐름을 좀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고, 이를 통해서 LSTM보다 구조가 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정보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LSTM이랑 GRU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는데, LSTM은 이제 forget, input, output 이렇게 세 가지의 게이트를 가지고 있고, GRU는 업데이트랑 이제 두 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STM은 셀 스테이트가 존재해서 히든 스테이트랑 구분이 되는데, GRU는 셀 스테이트가 없고 히든 스테이트만 존재를 하고 얘가 두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출력을 조절할 때에는 LSTM은 아웃풋 게이트로 조절을 하고 GRU는 업데이트 게이트로 직접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학습 속도는 이제 아무래도 파라미터가 좀 적다 보니까 GRU가 좀 더 빠릅니다. 성능 같은 경우에는 GRU가 파라미터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GRU가 좀 별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 두 모델 간의 성능 차이는 별로 없어가지고, 대신 이제 긴 시퀀스나 복잡한 데이터에서는 LSTM이 조금 더 우월하고, 짧은 시퀀스나 리소스가 제한된 환경에서는 GRU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입니다. 얘는 이제 결국 RNN을 활용하게 된 모델인데, 얘는 입력 시퀀스를 받아서 다른 도메인의 시퀀스를 변환하는 모델로 기계 변형이나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인코더랑 디코더 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I am a student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퀀스가 인코더로 들어가게 되고 이게 컨텍스트에서 변환이 돼가지고 디코더에서 이거 프랑스어로 변환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은 이 인코더는 이제 입력 문장의 토큰 I am a student 이렇게 이런 토큰들을 순차적으로 입력을 받아가지고 정보를 압축된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압축된 벡터가 바로 요 콘텍스트 벡터인데 얘가 이제 뭐 인코더가 이 모든 정보를 다 압축해가지고 그 쭉 통과돼서 나오는 고정된 크기의 벡터입니다. 그리고 요 콘텍스트 벡터를 디코더가 받아가지고 출력 시퀀스를 하나씩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I'm a student라는 걸 이제 어떻게 인코더에서 처리하는지를 볼 건데 일단은 얘는 뭐 마찬가지로 입력이 임베딩 벡터이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LSTM에 각각 들어가게 되고 이제 여기서 나온 것이랑 어떻게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전달이 돼서 얘가 쭉쭉쭉 가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벡터, 이 아웃풋이 컨텍스트 벡터라고 부르고 얘는 결국에는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컨텍스트 벡터를 디코더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를 활용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 컨텍스트 벡터가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SOS라는 스타트업 센텐스라고 해가지고 문장이 시작이 될 때 입력이 된 토큰이고 이 토큰이랑 뭐 컨텍스트 벡터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연산을 해가지고 벡터가 생성이 되고 이제 이런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벡터가 생성이 되고 이 벡터의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얘를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밑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얘를 쭉쭉쭉 다시 생성이 되는 얘를 계속 반복을 해서 이 EOS end of sentence가 나올 때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퀀스 모델이 학습되는 과정을 한번 볼 건데 여기서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feature forcing이라는 방법이에요. 얘는 디코더를 할 때 이전 시점의 모델 예측값 대신에 정답 데이터를 다음 시점의 입력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보시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디코더에서 이런 연산을 수용을 해가지고 컨텍스트 벡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컨텍스트 벡터가 다시 이렇게 디코더로 들어가가지고 얘랑 만나서 출력이 하나 생성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Y1이라는 출력이 나오면 좋겠지만 처음에 학습할 때는 사실 얘가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엄청 이상한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걔를 다시 또 밑에다가 넣어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은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학습을 할 때는 그냥 여기에서 이 Y1이 뭐가 나오든 간에 그냥 이 정답을 인풋에 정답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정확한 학습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게 잘못되면 이제 틀린 값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기 때문에 오류가 좀 누적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가 추론을 하는 과정인데, 추론하는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바로 greedy inference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얘는 각 단계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토큰을 선택을 해서 시퀀스를 생성을 하는 방법이고 얘는 이제 매 순간에 제일 좋은 단어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얘가 이 전체 시퀀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좀 최적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아까랑 똑같이 이 문장을 뭐 예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베이비 인플루언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걸 해가지고 스펙터 나오고 얘가 입력이 돼서 다시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를 예측하고 이제 챗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챗이 나올 확률이 뭐 0.6이고 다른 게 나올 확률이 뭐 0.3이라고 하면은 더 높은 확률을 가진 이 챗을 select을 하게 되고 다른 거는 그냥 버리게 됩니다.
그 뜻은 결국 이 버린 이 네모로 시작하는 얘는 얘로 시작하는 모든 문장은 나올 수가 없죠. 물론 지금은 확률이 커가지고 맞는 게 답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정답이 0.3이고 틀린 답이 0.6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정답을 아예 버리는 거기 때문에 전체 문장에서 봤을 때 최적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빔 설치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인데 빔 설치 같은 경우에는 각 단계에서 단계별로 상위 K개의 후보를 유지하면서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초기 선택 오류를 인해서 전체 시퀀스가 잘못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더 나은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에 빔 설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르에서 이렇게 두 개씩을 유지를 하게 되죠. 이렇게 쭉쭉쭉 두 개씩 유지를 하게 이런 두 개의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두고 가설을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가설은 이 EOS 토큰 초록색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EOS 토큰이 생성이 되면은 이제 이 가설을 목록에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첫 번째 가설은 이거 첫 번째 거, 두 번째는 뭐 이렇게 이것도 있고 세 번째는 이렇게 이렇게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뭐 가설들을 이제 뭐 목록에다가 추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EOS 가설이 좀 많이 생성이 되면은 가설 생성하는 걸 중단하게 되고 이 가설이 되는 점수를 이제 길이에 따라서 정규화를 시켜줘요. 왜냐면은 길이가 긴 문장이랑 짧은 문장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길이에 따라서 정규화를 하고 이 후보들을 목록에 추가한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후보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글리에 비해서 좀 다양한 후보를 고려하기 때문에 글로벌 옵티멈에 좀에 있는 좀 더 가까운 결과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는 조금 그래도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일단은 디코더의 각 타일스텝이 모든 동일하게 컨텍스트 벡터에 의존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코더가 매번 컨텍스트 벡터만 참조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입력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거 있고 그래서 뭐 앞선 그림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 콘텍스트 벡터 요 하나 얘만을 가지고 참조를 하기 때문에 뭔가 인코더가 다른 데서 들어오는 인풋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얘로 이제 다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컨텍스트 벡터가 모든 입력 정보를 또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얘는 물론 예시는 문장이 좀 짧아가지고 컨텍스트 벡터 안에 충분히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문장이 길면은 이 문장이 모두가 이 하나의 벡터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인포메이션 버릇맥 형상이 되는 거고 어 그래서 얘가 긴 문장에서는 컨텍스트 벡터 하나의 모든 정보가 잘 입력이 되지 않아가지고 정보 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걔는 결국에는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한다 라는 문제점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건데 이 어텐션 메커니즘은 아마 다음 트랜스포머 세션에서 배우게 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배웠던 모든 게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왜 배우는지에 대한 빌드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LSM이 생겨났고 뭐 LSM 뭐 했다가 GRU 했다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시퀀스 투 시퀀스의 모델을 만들었는데 얘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텐션 메커니즘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머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NLP 파트 정리인데 텍스트는 일단 그대로 모델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벡터라이제이션을 먼저 해야 해서 숫자 벡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핫 인코딩 같은 스파르스 리프레젠테이션은 의미 표현에 조금 한계가 있다. 그래서 word embedding이나 같은 dense representation은 단어를 저차원 의미 공간에 배치해서 그 유사성을 수치적으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대표적인 학습 방법이 월트백의 씨버그랑 스키프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NLP의 출발은 텍스트를 의미 있는 벡터로 바꾸자라는 거고 RNN은 이 핵심이 요 수식 요거이고 즉 현재 입력 그리고 이전의 히든 스테이트를 결합해서 현재 상태를 만드는 기술. 그 히든 스테이트는 지금까지 본 정보를 요약한 버닝 서머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같은 가중치를 시간축에서 공유하면서 역전파로 학습을 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바로
이 층이 깊어질수록 0과 1 사이 미분값이 계속 곱해져서 기울기가 0이 되는 베니싱 그리디యం트 문제가 있고 초기 입력 정보가 소실되는 장기 유전성 문제가 RNN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RNN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LSTM이랑 GRU입니다. 그래서 LSTM은 센 스테이트를 따로 두고 forget, input, output 게이트로 정보를 선택적으로 저장을 하고 제거를 합니다. 반면에 GRU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게이트랑 리셋 게이트를 조금 더 단순한 구조로도 비슷한 효과를 낸다라는 거고 이 핵심이 이 두 가지 방법은 그레디언트 흐름을 보정해서 장기 기억이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퀀스 투 시퀀스인데 얘는 인코더가 입력 시퀀스를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로 압축을 하고 디코더가 그 벡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퀀스를 생성한다. 하지만 이 컨텍스트 벡터가 고정 길이이기 때문에 정보 버틀넥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어텐션 메커니즘이다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이고 코드 리뷰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끄면 그 모델이 돌아가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네. 그리고 이거를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왕좌남을 최근에 봐서 영화에 관심이 생겨서 한국 영화 리뷰의 감성 분류를 주제로 이 아래는 계열 모델인 이 RNN, 심플 RNN, LSTM, GRU 요거를 같은 조건에서 학습을 시켜서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얘의 목표는 두 가지인데 일단 텍스트의 순서 정보를 다루는 RNN 계열이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보여주고 모델링 관점에서 얘네 셋을 공정 비교하는 실험 파이프라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데이터셋은 NSMC에서 뭐 네이버 센티멘트 무비 코퍼스라고 하는데 얘는 네이버 영화 리뷰를 긍정이랑 부정으로 레이블링한 데이터셋이고 텍스트는 다큐멘트, 라벨은 레이블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레이블이 1이면은 긍정적인 리뷰이고 레이블이 0이면은 부정적인 리뷰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처음에 필요한 라이블 불러오고 그다음에 하고 이 세 번째 셀이 이제 데이터 샘플인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더빙 진짜 짜증나네요 목소리 이거는 되게 부정적이라서 레이블이 0이 되었고 포스터 보고 초딩 영화인 줄 오버 연기조차 가볍지 않구나 라고 했는데 얘는 부정적이지만 잘못 레이블링이 돼 있는 어? 부정? 긍정? 부정적인 리뷰입니다. 긍정적인 리뷰라고 할게요. 네, 뭐 아무튼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얘는 레이블 했을 때 긍정, 부정 0이랑 1의 비율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7만 5천 개, 7만 4천 개 하고 얘도 테스트는 2만 5천 개, 2만 4천 개 되게 뭐 별로 차이가 안 나가지고 어 불균형하지 않다라고 보겠습니다. 왜냐면 불균형이 심하면은 얘 킬시가 좀 약해져가지고 어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요 원래 트랜sit 중에서
15,000개를 밸리데이션으로 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5만 개가 아닌 거는 뭐 전처리 과정에서 빈 거 이런 거 제외하느라 빠진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캡사이즈 이렇게 있고 얘를 텍스트를 단어 아이디 시퀀스로 바꾸고 배치 단위로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패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랭스를 함께 넘겨서 RNN이 패딩이 아닌 실제 토큰 길이만 학습하도록 백 시퀀스를 사용을 했고 요거는 이제 결국에는 출력 배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세니티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딩이 제대로 되어 있고 길이 정보도 같이 돌아가는 거를 확인을 했고 얘는 이제 각 모델을 정의 내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통 구조는 이제 인베딩은 단어 아이디를 댄스 벡터로 바꾸고 마지막에 히든 스테이트를 통해서 1차원 로짓을 출력하는 걸로 했고 러스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통일하고 바뀌는 거는 RNN 셀 타임만 바꿔서 공정 비교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트레인에서는 forward loss, backward update 순으로 진행을 했고 어, 네. 그래서 얘를 한번 돌렸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결과 마지막 걸 보시면은 RNN이 value F1이 0.7920이고 LSTM이 0.7860 그다음에 GRU가 0.789이라서 사실 RNN이 제일 높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앞에서 말했는데 RNN이 의 문제점을 해결한 게 LSTM이고 GRU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RNN이 제일 value F1 기준으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LSTM이랑 GRU가 더 높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 보캡이랑 토크나이징이 조금 단순하고 맥폭식도 짧고 그리고 뭐 그래서 모델이랑 하이퍼 파라미터도 좀 동일하게 묶여 있어서 아마 단순하게 RNN이 우연히 가장 잘 맞은 케이스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LSTM이랑 GRU가 항상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베스트 모델 타입이 RNN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애큐시가 한 0.774 정도로 꽤 괜찮다라는 거고 요 컨퓨전 매트릭스에서 요 네 개가 있는데 이 첫 행이 실제로 부정인 것인데 18,072개를 부정으로 맞춘 거고 6,754개를 부정인데 긍정으로 잘못 분류를 한 거예요. 예측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실제 긍정인데 어 얘를 4,532개를 잘못 부정으로 생각을 한 거고 2만 개는 잘 긍정으로 맞춘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정보다는 긍정을 더 잘 잡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보면은 부정 0 같은 경우에는 좀 프리시션이 높고 리컬이 낮습니다. 그래서 부정이라고 예측한 거는 꽤 정확한데 실제 부정을 놓치는 게 조금 있다는 거고 긍정은 리컬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긍정을 잘 잡는 편인데 긍정 예측 중에는 일부 부정일 수도 있다라는 뜻이고 프리시션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래서 뭐 에버리지는 그냥 동일 가중치에 평균 낸 거라서 그냥 전체적으로 모델이 한 클래스에만 치우치지 않았는지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 마지막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건데, 어, 확률이 0.5보다 크면은 퍼지티브고 0.5보다 작으면 네거티브로 분류를 했고, 그래서 첫 번째가 진짜 너무 재밌었고 배우들 연기도 최고였어요. 요거가 0.994로 되게 높은 확률로 매우 강한 긍정 문장이다 라는 거고 시간 아깝다. 내용도 좋고 연출도 별로다. 요거가 네거티브 0.008로 굉장히 낮은 거의 부정이라고 하는 거라고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코드 리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